정말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엘리트로 손꼽히며 상위 1%의 삶을 살던 한 여성이 한국으로 인해 인생이 180도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비행 속 11,000km나 떨어져 있던 한국에서 기적을 만나게 되었던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청년 제니슨이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를 보며 늘 이렇게 말해요. 제니슨은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며 살아도 물려받을 유산이 도대체 얼마야?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제 집안 배경 때문인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의사셨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의사이시죠. 한마디로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한 치과병원 집안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바치신 치과병원을 부모님께 물려주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어도 그동안의 재산이 충분하셨던 두 분이시고 또 워낙 유명한 치과병원이라 부모님께서 물려받으신 후에도 여전히 재정 상황은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함 없이 자라온 것도 사실이고 제가 뭔가를 하겠다 했을 때 집안 어른들 중 누구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제게 지원은 그야말로 빵빵하게 해주셨습니다. 의사 집안이니 제 직업은 당연히 의사일 거라 생각하실 테지만 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예술가예요. 이곳 저곳을 누비고 다니며 그곳에서 영감받은 느낌을 살려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린 그림을 제 창고에 전시를 해두거나 쌓아뒀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창고를 보여준 친구로부터 제 삶은 바뀌게 되었어요. 제니슨? 도대체 이렇게 좋은 그림을 왜 창고에서 짐짝 취급하고 있는 거야? 나였다면 당장 가치 있는 그림을 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그림들만 팔아도 제니슨 너 몇 년은 일 안 하고 먹고 살 것 같은데? 누가 내 그림을 돈 주고 사겠어? 나도 팔면 좋기야 하지만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그냥 안 팔고 저러고 있는 거지 뭐. 한번 도전이라도 해봐. 도전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지. 내가 너 친구라서가 아니라 진짜 예술성이 있는 작품들인데 이렇게 창고에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그리고 아무리 너희 집에 돈이 많다고 해도 제니슨 너도 내 스스로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었어? 이왕이면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도 벌면 더 좋잖아. 우선 도전이라도 해봐. 내가 적극 응원할게. 친구의 말을 듣고 솔깃했습니다. 전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배고픈 예술가였을 뿐이라 가족들과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뭘 하면서 사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그림이 판매가 된다면 오히려 더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저는 솔깃하는 마음으로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점 제 그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사람들은 제 그림을 사고 싶어 대기까지 하는 지경이 왔죠. 그렇게 전 친구의 조언 덕분에 예술가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어요. 공부도 꽤 잘했기에 당연히 의사로 성장할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 말이죠. 그러나 말리지는 않았고 적당히 응원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아예 돈도 벌고 성공을 하니 모두 입을 모아 칭찬을 해주기도 했죠. 역시 제니스는 너는 재능을 살려서 성공했구나. 의사가 아니면 어떠니? 너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엄마 아빠가 병원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행복하면 됐다.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니 더 기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늘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덕도 있지만 여동생 덕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었다고 한들 여동생 직업이 대단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다 접고 전문직 종사자로 살았어야 했다 생각해요.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 생각했죠. 제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공부만 하며 살았던 지독한 공부쟁이였는데 그렇게 한 결과 LA에서 유명한 변호사로 성장했습니다. 제 여동생이지만 제가 봐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한 자식이라도 폼나는 직업을 가졌으니 전 그 덕을 보며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를 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집 근처에 한국인 가족들이 이사를 온 겁니다. 저희 동네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부촌 동네이고 돈 있는 한국인이라고 해도 쉽게 덤비지 못하는 동네라 관심이 더욱 갔어요. 유심히 관찰을 하며 보니 엄마, 아빠, 자녀 2명인 4인 가족이 왔더라고요. 한국인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새 이웃이 생기는 것도 좋아서 저희 가족은 이사 후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저쪽 노란 대문집에 살고 있어요. 한국인 가족들이 이사를 왔다니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이웃끼리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은 3대가 사는 집이고 언제든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청하세요. 아, 네. 먼저 인사 와주셔 감사합니다. 사실 이 동네가 좋은 동네인 건 알지만
한국인들이 없다고 해서 망설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이렇게 따뜻한 이웃을 만나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 이후부터 저희 가족과 한국인 가족은 꽤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한국인 가족의 자녀들을 보면 마치 어린 시절의 저와 여동생의 모습이 떠올라서 제가 더 챙기곤 했습니다. 한국인 가족 집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분은 아예 미국으로 온 것은 아니고 잠시 한 달간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은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빅5 대학병원 의사셨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미국으로 아주 이민을 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애들 교육 문제로 온 한국인 가족들은 결국 엄마가 미국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아빠가 종종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타국에 아이들과 아내만 두고 한 달 뒤에 떠나려니 걱정이 크다고 하셨죠. 한 달도 병원에 사정 말하고 겨우 휴가를 낸 건데 막상 와보니 한 달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네요. 애들이랑 아내가 미국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크고 아무래도 제가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애들이랑 아내 자리 잡는 걸 도우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이웃이 바로 집 근처에 있다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저 역시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남편분과 대화가 잘 통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남편분은 대화가 더욱 잘 통했어요. 전문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의사 집안이라 그런지 서로 척하면 척일 수준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한국 가족들은 정말 친절했다는 거였어요.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에 공감도 아낌없이 해주고 또 적절한 배려까지 섞인 그 대화들은 너무 편했습니다. 남편분도 아내분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영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한국어를 몰라도 소통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깊숙한 아이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매력을 전혀 모르는 저희를 위해 아내분은 반찬과 찌개 등을 해다 주시곤 했어요. 이건 미역줄기, 이건 시금치 볶음이고 김치찌개도 조금 해서 와봤어요. 김치찌개는 살짝 매콤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제가 저번에 드린 쌀 있죠? 흰쌀밥해서 같이 드세요. 아주 맛이 좋을 거예요. 저번에 제육볶음 드시고 맛있다고 하셔서 김치찌개도 드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조금 넉넉히 해봤어요. 세상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주시는 것마다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끼리 양보 없이 서로 먹겠다고 난리랍니다. 저희도 뭘 드려야 하는데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번이나 아내분이 직접 만드신 음식을 먹었었는데 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한국 음식들이 원래 이렇게 맛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내분이 유독 음식을 잘하는 건가? 정말 궁금해지네. 한번 한국을 가봐야겠어. 가족들끼리 시간 좀 맞추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 그렇지? 당장 엄마 아빠만 해도 스케줄 맞추는 게 어려우니 가족 여행은 꿈도 못 꾸죠. 차라리 저랑 둘이 다녀오시죠. 전 아주 대찬성입니다. 한식의 매력을 느끼니 점점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맛있는 것들만 있는 건지 궁금했죠. 오죽 이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저희 가족들까지도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끌벅적한 소리에 눈을 떠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 보니 온 가족이 잠옷 차림에 잠도 못 자고 뉴스를 보고 있었죠. 잠이 덜 깨서 멍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보는 제 귀에 충격 산불 화재 라는 소리가 들렸고 정신 차리고 저는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산불로 인해 LA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 동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부촌인 저곳이 잿더미가 된다니 이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좋은 동네라 유명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LA 산불 화재라니? 아무리 강풍이 분다고 하지만 어떻게 LA를 집어삼킬 수가 있지? 이거 지금 실제 상황 맞죠? 저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전 아무 생각 없이 LA 산불 화재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가족들은 모두 한 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LA에서 유명 변호사로 있는 제 여동생이었죠. 생각해보니 저 동네는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제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애가 연락을 안 받잖아. 동네 불이 저렇게 난 걸 우리가 보면 걱정할 걸 알아서 바로 연락했을 텐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해.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저기로 가야겠어. 가족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이어 뉴스에서는 동생이 사는 그 동네까지도 화마가 집어삼켰다며 실종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뉴스 소식을 접하고 기절까지 하셨어요.
당장 동생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 정신이 나간 가족들에게 소리쳤죠. 모두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제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같은 마음이니까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사 여부부터 천천히 확인해봐요. 우선 아버지랑 제가 다녀올 테니 어머니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서 제나 연락이나 제나가 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어딜 가려는 거야, 제니슨?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 아빠 정말 못 살아 알지? 제나를 찾는 건 좋은데 몸 조심해야 해. 지금 산불이 퍼지는 속도를 어림잡을 수도 없는 수준이라잖아. 그리고 저 근처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그건 알고 움직이려는 거지? 걱정 마세요. 제나 이렇게 쉽게 안 가요. 꼬맹이 때부터 얼마나 강인했는지 기억하시죠? 제나 무조건 집으로 올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사실 자신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을 하고 아버지와 길을 나섰어요. 그러나 어딜 가도 다 막혀 있었고 진입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죠. 심지어 생사 여부는커녕 당장 저 동네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죠.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 동생 없이 집으로 간다니 가족들이 더 걱정할 게 눈에 보여서 쉽사리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동생이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와 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서 보니 동생의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LA 산불 화재로 인해 동생의 집은 모두 불타버렸고 급하게 대피를 하긴 했으나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황이라 치료가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도 정말 이 정도면 천운이라며 가족들은 동생을 위로했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내가 여태껏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말았어. 정말 긴 시간 변호사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고 또 모아서 산 내 집이었는데 그게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어. 난 이제 어떻게 살지? 동생은 우울감도 심했고 컨디션도 좋지 않았죠. 동생의 감정 역시 공감해야 했지만 저와 가족들은 우선 병원 치료가 시급하다 판단하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LA 산불로 인해 미국 병원 시스템은 포화를 떠나 마비가 된 수준이라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또 그 다음 날은 가능하겠지. 그렇게 기다리기만 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의 의견대로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동생의 심신 안정과 회복에 노력을 했죠. 제 동생 소식을 듣고 걱정된 한국인 가족들도 잠시 인사를 할 겸 들리기도 했어요. 평소에 동생도 저희에게 한국인 가족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낯설게 여기지 않았죠. 동생은 꽤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니 저희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죠. 마침 한국인 남편분이 곧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힘들면 쉬라고 했으나 본인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여 다 같이 즐겼죠. 한참 저녁을 먹으며 즐기던 중 유독 한국인 남편분이 제 여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이 몇 번이고 보였어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동생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세까지 이어지다 결국 정신을 잃고야 말았어요. 그 모습에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 정신이 없던 와중에 한국인 남편은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며 앞장섰습니다. 이어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나서서 급히 진단을 하며 차 태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 역시 정말 이러다 동생에게 큰일이라도 날까봐 눈물이 눈앞을 가렸는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도착한 미국 병원은 동생을 당장 치료해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너무나 많았죠. 당장 동생은 매우 위중한 상태였지만 미국 병원에서는 이보다 더 위중한 사람이 많다며 우선 대기를 하라는 식의 안내뿐이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저희 아버지께서 한 소리를 하셨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이보다 더 위중한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딸을 봐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잃은 이 환자를 봐달라고 하는 건데 의식 없는 환자도 내팽겨칠 만큼 더 급한 환자가 널렸다는 겁니까? 그제야 제 동생을 봐주기 시작했고 분주한 의료진들의 모습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동생을 봐주고 있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대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동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제대로 검사를 하지는 않았고 간단한 진료와 당장의 조치만 취해줬다고 했죠.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그 이상의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분명 이전에 LA 산불 화재로 인해 연기를 많이 마시고 그 이후에 치료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 연관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까지 잃은 환자를
이렇게 대충 조치만 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환자들로 인해 정신도 없고 힘들겠지만 말이에요. 오죽하면 한국인 남편이 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참사로 인해 환자가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위급 환자 구분조차 안 하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진료를 하는지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우선 연기를 많이 마시면서 분명 폐, 호흡기, 질환 쪽에 무리가 갔을 거예요. 복통도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닐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물 좀 많이 마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 될 겁니다. 혹시라도 또 문제 생기면 제게 꼭 말해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 미국에서는 당장 치료는커녕 검사도 못하니 답답하네요. 말씀처럼 문제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동생은 예전과 같은 모습은 없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려 노력은 했어요. 그 와중에도 복귀를 해야 한다는 의지와 불에 타버린 집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죠. 차라리 전 동생이 저렇게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님은 병원 일을 저는 또 그림 작업을 해야 했기에 내내 동생 곁을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회복한 모습이 보여 가족들은 어느덧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이 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모두가 집을 비운 어느 날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한국인 아내분은 호흡기에 좋다는 음식들을 해서 저희 집에 오셨죠. 평소 문을 잘 안 잠그고 사는 편이고 안에 있을 때 밖에 사람이 온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한국인 가족들처럼 저희 집에 자주 오는 손님들은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오곤 합니다. 그날도 아내분은 음식을 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나가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1층 계단 입구 쪽에 동생이 쓰러져 있는 걸 목격하셨죠. 바로 저희 가족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음식 드리려고 집에 왔다가 제나 씨가 의식 잃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그쪽으로 오세요. 저번에 갔던 병원은 조치가 너무 엉망이라 들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랑 남편이 제나 씨 보살피고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 얼른 오세요. 그렇게 한국인 부부의 도움을 받아 제 동생은 미국 다른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고 이전보다는 더 좋은 상황이겠지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2번이나 쓰러졌다고 하면 검사는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병원 시스템에 또 다시 좌절하고야 말았어요. 동생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검사를 했는데 절망적인 말을 했죠. 이건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산불 화재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게 맞네요. 폐 쪽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치료를 못해서 폐뿐 아니라 호흡기 쪽에 다 들러붙어서 호흡 자체를 방해하고 있네요. 안타깝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것도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은 환자에게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라는 말 아닐까요? 저희 부모님은 해당 의사에게 간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의사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젊은 애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저도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그 기간도 상태에 따라 너무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지막 의사의 말까지 듣고 좌절을 하셨어요. 한참 아무 말도 없이 저희 가족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나를 보내야 한다고? 지금 이게 현실이 맞는 건가? 그래도 미국이 강대국인데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돼.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가족들 모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을 때 한국인 아내의 돌발 행동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아내분은 갑자기 남편분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재 제 동생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남편분에게 한참 동안 무슨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희에게 말했어요. 당장 한국으로 갈 준비하세요. 바로 집으로 가서 짐 싸서 당장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모두 갈 필요 없어요. 보호자만 가도 괜찮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분의 발언에 가족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어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장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럼 제 동생은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한국인 남편분이 있는 그 병원으로 가서 당장 치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전 이 제안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미국은 강대국이죠. 한국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선진국이라 한들 강대국인 미국보다 뛰어날까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못한다는 걸 한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죠.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온 가족이 한국으로 갔다가 더 큰 실망을 하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동생이 의미 없는 장시간 비행을 하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한국인 아내분은 주저하는 저희를 보고 우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분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전 바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마음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전 솔직히 한국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생각이 어떠세요? 미국만큼 강대국인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내분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전 바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죠. 그래, 나도 이건 제니슨 생각이랑 똑같다. 내가 40년을 넘게 의료직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못 잡는 걸 한국에서 잡는다는 건 참 터무니없는 소리 같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재나 상태만 악화될 수도 있으니 한국으로 가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차라리 내 후배들한테 연락을 해보마. 혹시 가능할 수도 있으니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아버님. 당장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을 가야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이 어땠는지 몰라도 요즘의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타국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살아나는 걸 한 2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제나는 지금 미국에 있어봤자 죽는 날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 한국에서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겠어요. 저는 엄마니까요. 한국까지 가는 비행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저 아픈 애를 데리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내가 은퇴를 했어도 치과 분야지만 그래도 니들보다 더 오랜 시간 의사로 밥 먹고 살았다. 내 말 들어라. 죄송해요, 아버님. 이번 아버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네요. 심지어 한국에서 알아주는 큰 대학병원 교수가 바로 저기 있는데 아니 그 교수가 직접 도와준다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쳐요? 제가 제 딸 살려서 올 겁니다. 어머니의 완강함에 가족들 모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말을 끝으로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게 한국인 남편분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믿고 한국으로 가서 꼭 살려서 오겠다고 하셨죠. 사실 이렇게 된 이상 저 역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결국은 부모님과 제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인 남편분은 아직 미국에서 남은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와 주셨어요. 도착하자마자 남편분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동선 체크도 다 해주셨죠. 그렇게 검사를 모두 마치고 저희 가족들은 1인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나 씨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건 맞아요. 이걸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이렇게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통증도 극심했을 거고 호흡도 어려워서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나 씨 모습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렇게 한국인 남편분은 제 동생의 회복에 집중하셨고 놀랍게도 동생은 말끔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었더라면 곧 죽었을 동생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웃음을 지으니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에 도착하고 단 며칠 만에 여동생이 회복했으니 이걸 대체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도 동생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지만 사실은 한국의 공항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들이 첨단화되어 있는 한국의 현대적 풍경에 놀란 듯 하셨었죠. 저희 가족은 한국인 남편분께 정말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희 이웃으로 이사를 와주신 덕에 제 딸이 살 수 있었어요. 제 딸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신데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혜는요, 무슨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 믿고 단번에 한국까지 따라와 주신 게 전 오히려 감사했어요. 제게 보답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제 아내와 아이들 좀 잘 부탁드릴게요. 한 달간 휴가 내고 놀다 와서 앞으로 또 언제 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거든요. 아참,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경과 보러 한 번 외래로 오셔야 해서 제가 숙소 하나를 잡아뒀어요. 거기서 휴식도 취하시고 여행도 좀 하시면서 푹 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오세요. 저희 가족을 위해 일주일 동안 묵을 수 있는 최고급 호텔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동생은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토록 궁금했던 한국을 여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부모님 모두 미국의 치과 병원을 비우고 오신 거라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는 없었고 중간에 아버지는 먼저 미국으로 가셔야 했어요. 한국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식을 먹어보니 한국인 아내분이 미국에서 그간 해주신 것처럼 정말 맛있었습니다. 늘 궁금해했던 한식도 원 없이 매일 세 끼를 챙겨 먹었고 한국의 바다도 보고 또 서울 거리도 돌아다니고 유명하다는 카페도 가봤어요.
기억에 남는 건 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남산타워를 보러 갔던 날이었죠. 밤에 간이 반짝이는 남산타워는 더욱 멋스러웠어요.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자물쇠를 거는 것이 있어 걸고 왔습니다. 자물쇠에 뭐라고 썼는지는 비밀이었는데 전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길. 이번 동생 사건으로 깨우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건강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도 안일하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싶었죠. 일주일 후 경과에서도 동생은 이상 없음이 떠서 안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그 날에 공항으로 배웅까지 나와주신 남편분에게 약속 하나 드렸어요. 저희가 미국으로 가서 아내분과 아이들 잘 보필할 테니 염려 마시고 한국에서 훌륭하신 의사로 계시다 미국으로 놀러 오셔야 해요. 이제 가족분들 뿐 아니라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국인 아내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감사 인사를 다시금 했어요. 결국 제 동생은 한국인 부부 덕분에 산 거라 생각해요. 함께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너무도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한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한국인 가족 아이들 첫째의 꿈이 치과 의사라고 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추후 저희 부모님 병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죠. 제 주변 지인들에게 한국인 가족과의 스토리를 들려주면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요즘 미국에는 LA 산불 사태 이후로 한국을 찾는 미국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졌거든요. 사실 그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 빛을 내고 큰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바로 한국인 분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 주민들이 한국의 한인회에서 제공한 구호 물품 덕분에 모진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한인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었죠.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 그것도 5손가락에 꼽히는 대학병원의 가족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주변 미국인들이 저희를 부러워하며 어떻게 친해진 건지 물어왔던 겁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서남은 물론 실력도 갖춘 한국인 가족이라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도 해요. 조만간 남편분이 2주 정도 미국으로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찌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제 동생은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멋진 변호사로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이 한국인 가족과 지금처럼 쭉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한 이웃으로 와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소수의 중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며 모든 걸 중국식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중국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흑사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흑사회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한국에서 이주해온 해병대 출신들이 지키고 있던 곳이라는 걸 말이죠. 과연 뉴질랜드 남섬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앞으로 대체 어떤 사건, 사고들이 펼쳐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 파커, 뉴질랜드의 남섬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마오리족이라는 원주민이 살던 나라였는데 저희 백인들이 이주해 정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인들은 다른 민족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제가 살던 작은 마을 역시 서로를 존중하고 위할 줄 아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마을에 중국인들이 마구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저희 마을은 지옥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처음 소수의 중국인들이 이주해 왔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뉴질랜드가 영어권 국가이면서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고 또 비교적 영주권을 따기 쉽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중국인들은 점점 그 수를 불려갔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머릿수를 늘려갈수록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은 공존이라는 우리 마을의 가치를 훼손하고 중국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들은 간판을 한자로 바꿔서 달더군요. 뉴질랜드는 엄연히 영어를 쓰는 국가이고 뉴질랜드인 대다수는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한자 간판을 버젓이 내건다는 것은 우리 뉴질랜드인들을 배척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뉴질랜드는 이 땅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존중하는 뜻으로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간판에 영어와 마오리족 언어를 함께 써둘 정도로 공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이방인에 불과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죠. 그런데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동물과 식물을 대하는 중국인들의 태도였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키위가 주요 수출품인 것은 물론 혹여 자연을 해치기라도 할까 공장도 잘 짓지 않고 뉴질랜드인 스스로를 가리켜 키위라고 부를 정도죠.
우리가 자연을 아끼는 만큼 뉴질랜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국가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더군요. 그들은 마라탕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식재료를 사용했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버려댔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답고 깨끗했던 우리 마을은 비위생적인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렸죠. 그러자 우리 마을은 인근에서 차이나 시티로 불리며 집값과 땅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월세 비용도 저렴해졌는데 그렇게 되자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자연히 우리 마을에는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늘었고 어느새 오후 5시만 되어도 상점들이 문을 닫고 도심이 텅 비어버리게 되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차게 길거리를 오고 갔을 직장인들의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 대신 길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노숙자, 아니면 범죄자, 그도 아니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았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일대에서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죠. 결국 인근의 상권은 위축되다 못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중국인들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을 인근의 규모가 큰 회사들을 사들였고 그 회사의 뉴질랜드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시간당 30달러를 받던 근로자들에게 갑자기 12달러만 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를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죠. 그러던 중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인들의 뒤에 악명 높은 중국 조폭, 흑사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흑사회는 전 세계에 퍼져 지하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폭력 조직으로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것으로 유명하죠. 예전에 흑인 갱스터가 흑사회 멤버에게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변사체가 된 일화 때문에 미국의 최대 갱단도 흑사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들은 주로 중국 교민들을 이용해 지역을 장악하는데 먼저 중국 교민들을 특정 지역에 침투시켜 차이나 시티를 형성하고 상권을 장악한 뒤 흑사회가 무력과 악명을 이용해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것이었죠. 일단 흑사회가 자리를 잡으면 일정 기간마다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걷어갔고 만약 돈을 바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절망했죠. 이제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했던 중국인들의 천적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게으른 경찰들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내에서 작은 24시 한인 마트를 운영하시던 김씨 아저씨네만은 다르더군요. 아니 그러고 보니 김씨 아저씨네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한국인 가족들은 전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고 있더군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오히려 너무나 평소와 같아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어안이 벙벙해진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다가가 당신들은 흑사회가 무섭지도 않냐고 물었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흑사회가 발톱의 때만큼도 무섭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이 허풍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공포에 이성이 마비되었거나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자신감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 이미 흑사회를 잘근잘근 짓밟아 버린 경험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해 가던 흑사회는 한국의 서울, 가리봉동 일대에도 조직원들을 보냈고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흑사회는 손쉽게 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각종 불법 사업에 뛰어들어 떼돈을 벌겠다는 단 꿈에 빠져있던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흑사파 조직원 7명이 구속되고 25명이 불구속 입건되며 한국에서 흑사회가 완전히 괴멸되어버린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사건의 뒤에는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엄청난 전투력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다른 국가의 상인들은 흑사회가 협박을 하면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리는데 한국의 상인들은 흑사파에게 겁을 먹기는커녕 그들에게 꺾이지 않는 기계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 흑사회 조직원이 숨어있는 장소를 신고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것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증언하여 흑사파 일당을 소탕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발맞춰 압도적인 무력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한국의 경찰들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흑사회 조직원들을 박살낸 것이고요.
흑사회 놈들은 그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놈들을 한 방에 때려잡았다니 새삼 한국인들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더군요. 결국 저희는 믿을 것은 한국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김씨 아저씨네를 비롯한 한국인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을 좀먹고 있는 저 중국인들을 내쫓아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끈질긴 경향이 있어요.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싸워보도록 하죠.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해지거든요. 우리 절대로 나쁜 놈들에게 굴복하지 맙시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에 대한 패배감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가 원래 살던 일상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먼저 중국인들이 더럽힌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튼튼한 유리로 갈아 끼우고 지저분한 낙서가 되어 있는 벽면은 깨끗하게 다시 칠했죠. 그러자 우범지대 같아 보여서 당장이라도 범죄가 일어날 것만 같아 보였던 우리 마을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거리를 걸어 다녔고 그럴수록 마을은 점점 더 안전해졌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백인들 중에는 동양인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왜 열등한 동양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냐며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를 내거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중단할 법도 한데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이성과 논리로 백인들의 억지에 맞섰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대체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런 똑똑한 한국인들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별탈 없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답니다. 이어서 한국인들은 다음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 장악한 시장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었어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한국인들이 내놓은 방안은 중국인들이 절대 따라할 수도 없고 강제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의 문화를 이용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요즘 전 세계의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음식, 패션 등 모든 것이 주목받고 유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이었죠. 먼저 우리는 한국 스타일의 주점을 연다는 광고를 SNS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가게들에는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을 크게 틀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메뉴인 해물파전, 떡볶이, 양념치킨들을 준비했죠. 잠시 후 우리가 올린 광고를 본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우선 한국인들이 한국 스타일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보고 배우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은 뉴질랜드인들과 정말 다르더군요. 먼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편리한 점은 테이블에 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손님들이 직원을 부르고 싶을 때 그 벨을 누르면 띵동 소리가 나고 곧이어 재빠르게 직원이 달려와 주문을 받았는데 그건 정말 획기적으로 보였답니다. 사실 뉴질랜드 식당에서 직원을 부를 때는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직원이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 당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테이블에는 벨이 있으니까 손님이 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직원을 찾아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서 매우 편리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인들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던데 그래서 이런 센스 있는 발명품이 만들어진 것 같았죠. 또 한국은 손님이 주문한 메인 메뉴 외에도 팝콘이나 젤리 같은 사이드 메뉴를 주고 그것들을 별도의 추가 금액 없이 계속해서 리필해 주더군요. 의아해진 저는 손님들이 사이드 메뉴만 계속 리필해 먹으면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일 텐데 한국의 가게는 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돌아오는 답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격 자체가 정이 많아서 원래 남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손님을 맞이했으면 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고자 노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손님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상냥한 마음은 중국인들이 절대 베껴서 따라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이어서 활용 정점이 등장했는데 그건 바로 한국 음식이었죠. 냄새부터 고소하고 군침이 돌게 만드는 한국 음식은 비주얼도 환상적이었고 그 맛 또한 일품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저절로 엄지를 척 올렸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았던 음식은 해물 떡볶이와 양념치킨이었는데 손님들은 대체 왜 매운데 자꾸 먹게 되는 거냐며 매워서 연신물을 마시면서도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지 못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설 때 이 모든 환상적인 서비스가 팁 없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는 손님들은 모두 한국 문화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죠. 우리 마을의 한국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2호점에 이어 3호점까지 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랬는데도 손님들이 계속 몰려들어 줄을 서고 기다리는 탓에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중국인들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떼돈을 벌게 되었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상황에 우리는 웃음꽃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만들어준 이 기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위대한 한국 문화의 힘에 더 기대어 보기로 했어요. 김씨 아저씨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냐고 물었더니 잠시 고민하던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술인 소주와 막걸리를 팔아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차를 팔아볼까요? 그렇게 한국의 전통찻집이라는 다음 계획이 실행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식혜와 약과를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은 이미 한국 문화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전통찻집에도 호기심을 가졌고 이내 달큰한 식혜와 오묘한 약과의 맛에 빠져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통찻집 역시 대박을 쳤고 우리 마을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취가 진동하던 우범지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우리 마을의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수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를 장악하려 했는데 그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막강하다는 미국에 침투하는 것조차 성공한 흑사회인데 고작 뉴질랜드라는 작은 나라 하나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마 흑사회는 아주 쉽게 뉴질랜드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 중국 교민들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그들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었겠죠. 뉴질랜드의 경찰들이야 무력한 솜방망이들로 유명하니 우리를 더 얕잡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부패한 경찰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대충 합의를 볼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호랑이 같은 한국인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계획이 틀어져 약이 바짝 오른 흑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회는 자신들의 야욕을 숨길 생각조차도 없는 듯 여기저기서 행패를 부리며 자릿세를 내놓으라 협박을 해댔어요. 저들의 행패에 지쳐 우리 모두 이제는 진짜 마을을 떠나야 하나 생각하던 순간 김씨 아저씨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자경단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저들의 폭력에 맞서 싸웁시다. 김씨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고 흑사회의 무시무시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반인이 폭력배에게 맞선다는 것이 어쩌면 바보 같은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용감한 한국인들을 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경단을 결성했고 얼마 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먼저 우리는 김씨 아저씨를 자경단의 단장으로 추대했고 단장의 지휘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장은 자경단을 몇 개의 조로 나누었고 각각의 조들은 돌아가며 마을에 경계 근무를 섰어요. 우리의 물 셀 틈 없는 감시 때문에 흑사회는 전처럼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했고 가끔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흑사회가 있으면 한국인 자경단 대원들이 나서서 곧바로 처리해 주었어요. 사실 처음에 흑사회와 한국인의 싸움이 붙었을 때 저는 한국인이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싸움이 본업인 사람과 일반인이 붙으면 일반인이 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과 정반대였죠. 한국인의 펀치에 맞은 흑사회는 쌍코피를 흘리며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흑사회 놈들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깜짝 놀라 말문이 다 막혔는데 잠시 후 한국인들이 숨겨두었던 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평범한 마트 사장인 줄 알았던 김씨 아저씨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대원이었던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아저씨들 역시 모두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라는 무술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실제 전투 기술을 배운 한국인들과 그냥 동네에서 패싸움이나 찔끔찔끔했던 중국 조직원들이 1대1로 붙었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먼지나게 두드려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지켜야 할 대상이 있으면 더욱더 강해진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평범한 싸움이 아닌 나와 우리 가족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니 한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죠. 그런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단언컨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흑사회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뜨거운 맛을 더 보고 싶었던 것인지 우리 마을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말이죠. 아마 흑사회는 자경단이 잠든 틈에 재빨리 해치워버릴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이끄는 자경단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이지 큰 실수였죠. 한국인 자경단은 이미 흑사회의 공격을 예측하고 경찰과 공조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던 흑사회의 그 얼빠진 얼굴이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기네요. 아, 저희가 어떻게 흑사회의 기습 공격을 예측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자경단의 박씨 아저씨 덕분인데 박씨 아저씨는 한국의 공대 출신으로 드론을 자유자재로 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씨 아저씨의 드론을 통해 흑사회 놈들이 아지트에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었고 그동안 모아온 CCTV 자료를 더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죠.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자 엉덩이 무겁기로 소문난 뉴질랜드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다시 말해 흑사회 놈들은 처음부터 한국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렇게 뉴질랜드를 차지하려던 흑사회의 야심찬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고 혼란에 빠진 흑사회 놈들은 온통 넋이 나간 채 체포되었어요. 이게 다 강하고 똑똑한 한국인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흑사회 놈들 깜냥도 안 되면서 왜 한국인들에게 덤볐던 걸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말도 있는데 말이죠. 제발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이 뭔가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가꾸어 나갔어요. 언제 다시 커다란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마을 사람들이 나태해지려 할 때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근면 성실한 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주었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우범지대에서 사랑받는 도시로 거듭난 우리 마을을 보며 새삼 감탄하고 있을 때 김씨 아저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옛날에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던 적이 있다고. 하지만 새마을 운동과 온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현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한국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기에 깜짝 놀랐죠. 현재 제가 아는 한국은 세계의 유행을 선도하고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니까요. 저는 김씨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한국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지하 자원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저력이 있길래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국이 가진 저력은 한국인 그 자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고 IMF라는 경제 위기, 기름 유출 사건 등의 위기도 겪었지만 그 모든 위기들을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이겨낸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 저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에 빠져든 저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아저씨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옛날에 한국이 조선이라고 불리던 때였어. 그때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나라를 지켰지.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도 돌을 들고 일본군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기도 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민족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바로 한국어 기초반에 등록했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어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한국어는 배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언어더군요. 예를 들어 영어는 노랑이라는 색상을 두고 옐로우 하나로만 표기하면 되지만 한국어에는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렇게 떴다까지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한국어 단어들을 외우다가 정말이지 울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제게 끈기와 열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배운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이어나갔고 얼마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짧게라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한 거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찌나 설레던지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 아니 상상 이상으로 멋졌어요. 첨단의 끝을 달리는 최신 설비로 가득한 공항 내부도, 세련됨 그 자체인 한국인들도, 지나치다시피 빠른 인터넷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죠. 왜 이제껏 이 별세계를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에 일주일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한국에 있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중국인들로부터 지켜낸 소중한 우리 마을을 잘 가꿔가고 있어요. 물론 흑사회와 있었던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악몽이지만 그 일로 인해 한국인 아저씨들과 친해지고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알게 된 뒤에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만 같은 기분이거든요. 성실한 한국인들을 보며 저 역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똑똑한 한국인들을 보며 저 역시 한국어라는 외국어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고, 선진국 한국에 다녀온 뒤 저는 요즘 우리 뉴질랜드도 한국처럼 발전되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물론 저는 소시민일 뿐이니 나라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을만이라도 한국을 본따서 조금씩 발전시켜 보려고 해요. 한국인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저 역시 끈기 있게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도와준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함을 표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사실 사연 보다가 오늘 처음 흑사회라는 중국 조직을 알았어요. 인터넷으로도 보니 정말 악명 높은 조직이더라고요. 그걸 직접 몸으로 경험했다니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한국분들과 합심하여 마을을 지켜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날들만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크리스 파커씨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